네, 오늘 시장이 3,600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현재 코스피는 1.4% 그리고 코스닥 종합지수도 1%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변동성 때문에 조금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 반도체가 좋다고는 하는데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의 목표 주가를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최슬리 투자자문의 오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 시장 흐름을 점검을 좀 하죠. 이른바 주도주라고 했던 전반적인 섹터들부터 좀 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일단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위아래로 좀 출렁출렁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지수 자체가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크게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급락할 때는 또 크게 급락하기도 하고 또 오르는 종목은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 말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되게 추세적으로 지수가 오르는 그림이었다면 10월 달은 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던지 아니면 위아래로 좀 출렁출렁하는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그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과 얘기를 나누면서 에이펙 정상회담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결정되는 이달 말쯤이 아마도 환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 안정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에이펙 부근으로까지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 변동성을 고민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누가 봐도 주도 업종은 반도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조방원이라고 이른바 했었는데 조방원들은 사실 조금 쉬었었거든요. 최근에. 네. 주도주들 한번 점검을 좀 해볼까요? 일단 조방원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특히 조선이랑 방산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선 방산이 반도체 쪽으로 워낙 수급이 강하게 쏠려가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좀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덜 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제장에는 저는 조선이나 방산 쪽으로 좀 매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초에 이제 반도체가 조금 약세로 전환하다 보니까 기존 주도주 쪽으로도 좀 수급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뭐 어제 하나 오션 이슈도 있었고 또 방산 기준으로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1차 휴전 단계 합의가 또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지금 최근에 뭐 포로 송환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방산주의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일단 조선주 얘기를 좀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이슈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가들에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실효성 없는 제재다라고 평가는 합니다만 우리는 진짜 걱정하는 건 여기서 더 다른 제재나 뭐 이런 게 확대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겠죠. 일단 뭐 어제 저희도 회사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하나 오션 쪽으로 이제 제재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결국에는 지금 10월 24일부로 미국 항만으로 들어오는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중국의 이해 상한은 좀 대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오션을 비롯해 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를 저희가 뜯어보면 중국 비중이 1% 미만입니다. 그리고 99%가 비중국에서 수주가 차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리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는 이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뭐 후판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뭐 후판 쪽으로 만약에 중국에서 제재가 들어온다면 조선사들의 마진 한 1%에서 2% 정도의 훼손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한 20%에서 40% 정도 중국 후판을 쓴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중국보다 비싼 후판을 우리가 들여온다 하더라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1%, 2% 정도밖에 영향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앞서 이제 그동안 반도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조선주가 상대적으로 수급에서 공백이 좀 나타나서 약했다라고 보면 이번 이슈를 잘 소화하고 나면 조선주 다시 동반해서 강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조선주들의 네. 경우가 3분기가 솔직히 조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뭐 그 전부터 좀 약하기도 했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4분기 때는 또 이익이 증가하는 국면으로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이게 대외적인 이슈를 저희가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외적인 이슈로 주가가 어제같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홀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뭐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슈가 이렇게 나와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네. 조선주 어차피 3분기는 좀 비수기라고 본다라고 하면 4분기 회복을 저희가 전제하고 3분기에는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가 1차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인질 교환도 있고 뭔가 조금 평화를 찾아가는 듯한 분위기이고 이제는 관심을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방산주의 주가도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9월 달에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 지금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소멸됐다라고 판단하는 투자들의 매도세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언제 끝날진 모르겠지만 휴전에 합의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단지 그냥 모멘텀 소멸일 뿐이지 저희 방산업체들의 실적을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사실 이전에 뭐 냉전 시대를 지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뭐 방위업체들의 실적을 저희가 좀 잘 살펴보면 네. 오히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림이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건 전쟁이 끝났으니까 무기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매도하는 투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대응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시장 하락이 있을 경우 매수나 홀드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현대 로템의 주가도 굉장히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폴란드 K2PL 2차 계약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수주 계약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도 PER 포워드로 기준으로 한 20배 중반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이상 치고 가기 위해서는 뭐 이라크, 중동 쪽에서 추가 수주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뭐 동유럽 국가들, 루마니아 이런 쪽에서 수주가 들어오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네. 몇 천억 단위가 아니라 최소 수조원 단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한 30배까지도 직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수주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밸류가 확 높아지면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로템이 어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5%대 하락세가 나오고 오늘 바로 지금 거의 6%대 반등이 나오면서 이걸 바로 회복시키니까 뭐 오늘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얘기, 방산주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고요. 반도체로 들어오죠. 반도체 사이클은 다들 이제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들을 하시던데 거기에 동의하시는가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도 다들 말씀하시고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뭐 주식시장에 있는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네. 사실 뭐 다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AI 플러스 레거시는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난해를 저희가 돌이켜보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한참 강했을 때 PB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2배가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SK하이닉스의 포워드 PBR 기준으로 2.1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밸류에이션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PBR 2.4배, 2.5배까지 올라간다로 저희가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타겟 프라이스가 한 50만 원까지 열려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인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3개월 전,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부진할 수가 있나 좀 상대적으로 워낙 온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번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됐던 건 애플의 이미지 센서 칩 수주나 테슬라 AI 6칩 파운드리 쪽이었죠.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 쪽으로 수주들이 들어오면서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AI 수요에 따른 레거시 반도체 쇼티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주가도 현재 9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레거시만 반영하고 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적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배 수준인데 네. 그럼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내년 HBM4가 잘 돼야 되는데 결국에 엔비디아의 루빈 플랫폼에 탑재가 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9월 달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하루에 6%, 5% 막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달이나 뭐 올해 연말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실적으로 증명해 나가면서 탄탄히 올라가는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밸류 관점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포워드 기준 1.4배입니다. 근데 지금 1등 회사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PBR 2배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 보면 1.6배까지는 좀 여유롭게 치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1.6배를 저희가 대입해 보면 한 11만 원 선까지 업사이드가 있다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1위 사업자인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PBR 밸류 기준으로 2.4배, 뭐 2.5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도 한 1.8배, 또 정말 높게 간다면 네. 2배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데 PBR 2배를 대입해서 봤을 때는 TP가 13만 원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 AI 사이클과 레거시가 결합된 슈퍼 사이클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긍정적인 뷰로 봐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반도체 쪽에서 레거시보다는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뭐 좀 더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HBM을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 그다음에 그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만 주가가 좋았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는 플러스 레거시, 그러니까 메모리까지 지금 같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한 13만 원대까지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포드 PBR 기준으로 2배까지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런 상승세가 시기적으로는 얼마나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사실 저도 처음 네네. 겪는 부분이고 지금 투자자분들도 처음 겪는 부분이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7년, 18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AWS 사업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짓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있었던 기간인데요. 이 당시를 돌이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오히려 인상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2년간 7번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뭐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일반 데이터 센터까지 지금 확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전 사이클보다는 확실히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지금은 물론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금리를 높게 네. 올려놨기 때문에 뭐 1%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 2, 3% 수준까지는 금리 레벨이 내려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자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AI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를 감소시킬까라고 보면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뷰로 또 저희가 봐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투자할 만하다라고 나갔는데 정리를 오우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문의 오우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